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어제 특검이 추천이 됐는데 어제 저녁에 바로 임명이 됐습니다. 원래 2, 3일 정도 소요될 것 같았는데요. 바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지금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됐고요. 김건희 특검은 민중희 전 서울지방법원장, 그리고 최상봉 특검은 이명현 전 합참법무실장이 임명, 지명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20일 동안 특검 구성을 마칠 거고요. 속도감 있게 특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보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뒷겸에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여신 전윤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신이 네, 다시 돌아왔네요. 여신이라고 이제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특검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이제 법상 그렇습니다. 후보자를 추천을 했는데 11시인가요? 당일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네, 한 2, 3일 정도 걸릴 것으로 네. 보였는데 당일날 바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 또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또 최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합참법무실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추천 후보가 됐고 최상병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입니다. 네. 국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당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지명까지 마친 건데요. 그만큼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타임라인을 되짚어보면 이 3대 특검은 지난 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이재명 정부는 9일에 국회가 법안을 넘기자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에 이 3개의 특검법을 제1호 법안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1일 국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했고 또 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추천하자마자 특검 지명까지 완료가 된 건데요. 특검이 법에 적시된 이 준비 기간을 거쳐서 다음 달 초부터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되면 사상 초유의 사정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3대 특검이 이제 작동이 될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요. 특검 후보자들 중에 윤석열하고 뭐 악연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네.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특검
이제 확정된 후보들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이 호남 출신 검찰 특수통으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전 정권 감사를 견제했던 인물입니다. 네. 조 특검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걸었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의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좀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또 민중기 특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조사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명현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200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차명 부동산,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졌던 오강수 민정수석 결국 사의를 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 오수석은 지난 8일 임명된 직후에 불거진 이 차명 부동산 보유와 또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해서 여권 일각에서 사퇴 요구가 좀 제기가 됐고 부담을 느껴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오수석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첫 고위직 인사 낙마 사례가 될 텐데요. 앞서 오수석은 이 검사 시절에 배우자의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반환각서를 받고 파는 등 차명 관리하고 또 이를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후 오수석은 언론에 부끄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오수석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만큼 좀 교체 가능성에는 계속해서 선을 그어왔는데요. 하지만 오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에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대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 상환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하는 의혹까지 좀 겹쳐서 불거지면서 일부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오수석의 거취를 좀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뜻을 좀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불법 계엄 내란 이후에 또 이 새 정부 네. 들어서기 전까지 184일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62개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고연봉에 뭐 임기도 보장되고 이게 보훈 인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는 6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윤석열 씨가 3개, 한덕수 전 대행이 18개, 최상목 전 대행 29개, 또 이주호 대행이 12개를 임명을 했는데요. 특히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 이 친윤 인사와 또 윤석열 캠프 출신 등을 위해서 줄줄이 보훈 인사가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출신인 최춘식 전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에 임명이 됐고요. 또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 김삼화 전 의원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들 모두 1억 5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또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는 자리인데요.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대학 동기인 김영진 변호사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임기가 보장된 자리인 만큼 전 정부에서 임명해서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은 전체 65%나 해당이 되고요. 또 2년 이상 임기가 남은 기관장도 현재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대선 당시 여야는 모두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민주당 알박기 인사 저지특별위원회는 불법 계엄 이후에 임명된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서 좀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인력난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어공들이 지금 한 80여 명 사직서를 내지 않고 사라졌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계속해서 마치 무덤 같았다 이렇게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 대통령 시행에서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공무원 전원 복귀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대부분이 복귀를 했지만 상당수는 이 간단한 인수인계만 마치고 소속 부처로 돌아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공무원 추가
통합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채용됐던 별정직 공무원, 즉 어공이라고 불리는 이 80여 명이 사직서를 내지 않은 상태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출근 안 한다. 네, 업무는 하지 않고 월급은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들이 대통령실 편제를 계속 차지하고 있어서 새 정부의 이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이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자체 면직위원회를 만들어서 강제 면직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결국 탈이 났습니다. 대통령실 직원이죠. 가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1일에 오후 9시쯤 40대 직원 한 명이 근무 중에 쓰러져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국세청 소속으로 대통령실에 파견돼서 인사검증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던 직원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페이스북의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또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병원에 직접 방문해서 위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한편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도 사직하지 않은 150에서 180명의 어공이 있었는데 약 50일간 신분을 유지시켜줬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요. 일을 해야지요. 일을 못하는 일을 안 하는데 그걸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세금 축내기나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 어쩌다 공무원, 이 어공들 별정직 공무원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 해고 절차에 돌입을 했네요. 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무 인사팀은 전 정부 출신 이 별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돌린 단체 문자에 13일 또는 16일 의원 면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면서 기존 제출된 사직원을 활용할 예정 등으로 동의 문자를 회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의원 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6월 중순에 직권 면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 의원 면직은 본인의 청원에 따라서 사직하는 것이고 직권 면직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면직 처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이 과로로 쓰러진 직원도 있고 또 대선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이란 중요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특히 좀 국가안보실 직원은 밤샘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반면 윤석열 정부 출신 직원들은 정권이 교체돼도 당분간 자리를 유지하는 건 관례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어공은 대통령실을 떠나면 실직자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두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둬서 재취직을 하도록 하는 게 배려고 또 전통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신정권과 구정권 사이에 좀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기싸움이 아니고 해방 놓는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뭐냐 하면 인력도 문제지만 야 홈페이지에 소스 이런 거 코드 같은 거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전혀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SNS도 못 쓰게 만들어버렸고. 자, 그리고 SNS 보니까 윤석열 사진이 걸려있네요. 네, 내란범. 그걸 로그인하지 못해서 그걸 바꾸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인 건데요.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는 텅 빈 화면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안내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공식 SNS에는 여전히 윤석열 씨 사진이 버젓이 걸려있고 마지막 게시물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이 마지막 게시물인데요. 네. 앞서 어제 뉴스픽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이 홈페이지의 기본 틀을 만드는 소스 코드까지 모두 삭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소스 코드 삭제로 아예 기본 틀부터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아하. SNS 계정은 주인인 대통령실이 접속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계정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서 내용을 수정도 하지 못하고 계정 자체를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그러네요.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실 이 국정 홍보를 대통령실 공식 SNS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개인 SNS 활용을 통해서 지금 소식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SNS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저거를 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무슨 나라가 딴 나라한테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아무것도. 찾으려고 이걸 소송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당연히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경찰 특별수사단 윤석열한테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이거 토한 통보를 했는데 결국은 불응을 했고요. 근데
집 근처 지하에서 아크로피사 지하에서 또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당초 어제 오전까지 출석하라라고 했었는데 윤석열 씨는 오라는 경찰에는 출석하지 않고 네.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에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목격이 됐는데요. 윤석열 씨는 지난 5일 1차 출석 요구와 어제 있었던 2차 출석 요구까지 모두 불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고 3차 통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윤 씨 측은 윤 씨의 의지가 확고해서 오늘 중으로 이 불출석 의견서를 다시 제출할 거다 이렇게 네. 말한 상황이고요. 다만 또 서면 조사는 언제든 성실히 임할 예정이고 방문 조사도 요구한다면 논의해보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소환 통보에 3차례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서게 되는데요. 경찰은 특검 출범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가능성을 좀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뉴스픽 마쳐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뉴스토마토, 우리 뉴스 인사이다의 우리 사랑 자랑 전현주 기자 오늘 마지막 뉴스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는 네. 뉴스인사이다를 좀 떠나게 됐는데요. 지난 1년 반 동안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또 특히 좀 변호사님과는 명태균 게이트를 함께 그러니까요. 또 보도할 수 있어서 네. 그 점도 기억에 남고 그 이후로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까지 함께해서 뭔가 좀 한편의 좀 드라마를 완성한 것 같은 느낌도 개인적으로 드는 상황인데요. 매일 아침 뭐 배동훈님을 비롯해서 KT25님, 뭐 네. 저희 칭찬해 주셨던 많은 분들 KH킴. 네, 이쁘게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뉴스인사이다 시작 전에 아침 6시 50분에 뉴스 리듬으로 찾아뵐 예정인데요. 지금보다 조금 더 일찍 저희 뉴스토마토 채널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예, 최애 타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 최애 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전 의원, 임미애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선거 때 저희 전화 연결 계속 했었고요. 선거 끝나고 첫 번째 최애 타임 시간입니다. 뭐 첫 시간이니까 근데 오래된 것 같아요, 느낌이. 거의 뭐 한 1년 정도 그런 지났네. 느낌이 들어요. 자, 뭐 소회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뭐 어쨌든 하 6개월간 네. 그 내랑 겪고 국민들도 너무나 힘들었을 거고 저희들도 참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트라우마도 생기고 했는데 어쨌든 이겨서 기쁘고 많이 이겨서 기쁘고 예. 또 지금까지 오늘 한 열흘 안 네. 됐지 않습니까? 8일째 9일째 이 한데 와 진짜 그러니까 진짜 1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잘해주셔서 더 기쁘고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임미호님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계속 있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좀 아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많이 기쁘다고 하시니까 네. 전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 제일 아쉬운 거는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저희가 선거 기간 동안에 확인했던 민심의 정도와 실제로 나온 표가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거기서 오는 아쉬움이 무엇보다도 크고 해단식을 할 때 네. 우리 당원들이나 선거 운동을 했던 분들이 사실은 막 이렇게 기쁘다 이러기보다는 조금은 약간 격앙된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그렇군요. 정말 이 대구 경북에 돈 주지 마라, 예산 주지 마라, 돈 준다고 표 주는 거 아닌 것 같다. 예, 겪어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자니까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그럼에도 그 옆에 안동 네. 이재명 대통령 태어났던 고향인데 안동은 30% 됐고요. 네. 또 최근에 보니까 생가에 이재명 대통령 생가 가수 있는지도 몰랐는데 생가터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저도 몇 차례 거기 갔었거든요. 근데 뭐 요즘 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는다 그래요. 네. 근데 또 아쉬운 건 원래 이번 주 일요일 날 동네 잔치가 준비돼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네. 저 1학년 때까지인가 2학년까지 다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그 자랑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졸업했어요. 졸업까지 졸업하고 졸업까지 했다. 갔으니까요. 기억이 다 난다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거기 동네 분들도 저희가 좀 다 만나봤고, 기억하고. 예, 초등학교 그때 선생님도 한번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삼계 그러니까요. 초등학교에서 저희가 맞아, 이제 뭐 이렇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3년 네. 전부터 저희가 모임도 하고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또 마을 잔치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또 마을의 동네 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관위 알아봤더니 이거 다 된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예. 잘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취소됐습니까? 외부에서 예. 약간 좀 잡음이 생기고 또 막 이러저러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괜히 대통령한테 임기 초기에 뭐 부담을 예, 뭐, 뭐 그래가지고 부담 아닌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거 사실 다 하거든요. 될 것 국회의원 당선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자체 돈으로 하고 하는데 그래서 취소가 됐다는 게 좀 안타깝지요. 예. 네. 그 부산 얘기 좀 하면 부산의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예. 정말 이재명 대통령 다르긴 좀 달라요. 빛의 바로 속도로. 하라고 했다면서요.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했어요. 그냥 공무회의 가서. 첫 국무회의에서 야 정말. 바로 신속하게 해수부 이전 추진하라. 야.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하셨는데 바로 월요일 날 네. 해수부에서 이전 추진단이 만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참 일 잘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정말로 신속하게 첫 국무회의에서 바로 지시할 줄은 저희들도 사실은 몰랐는데 네. 첫 유세 부산 첫 유세 때 해수부 이전 HMM 본사 이전 회사 부분 부산 설립 이걸 이제 공약으로 딱 제시하고 네. 마지막 유세 부산역 이제 유세에서 뭐 할지 말지 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부산 시민 여러분 저 한다면 합니다 이래가지고 반드시 합니다 쫙 네. 해서 부산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해양 수도로서 그 비전을 쫙 설명하고 포부를 밝혔는데 당선되고 한 일주일이 채 안 돼서 바로 맞습니다. 이전 지시가 예. 나온 거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재명은 확실히 다르기는 다르네. 뭔가 할 것 같다 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충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천이나 세종에서는 좀 반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해양수산부의 노조원들도 야 이거 맞나 이런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뭐 세종과 국민의힘은 지금 단체장분들이 다 국힘 소속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멘트가 나오는데 세종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할 것은 세종도 지방 도시였습니다. 혁신 도시로 새로 만들어진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발전을 한 것이거든요. 국가 균형 발전의 이 국가 전략은 그냥 그 지방만 살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네. 자,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세종은 이미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서 혁신 도시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균형 발전이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낸 도시거든요. 자, 17개 부처 중에서 딱 하나입니다. 해수부 하나. 네. 해수부 하나만 부산에 오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부산이 더 발전하면 오히려 더 균형 발전이 더 증명해낸다는 측면에서 세종도 더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세종은 또 국회의사당도 또 이전하지 않습니까? 네. 뭐 다 지금 공사 중인데 뭐 그 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천은 이미 1인당 GRDP가 부산을 추월한 지가 3년이 지나고 맞습니다. 이제 4년째입니다. 잘 삽니다 인천. 그럼요. 그리고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네. 지금 이대로 가면 인구가 부산이 인천에 5년 뒤면 뒤진다. 역전 당한다. 예. 네. 그리고 인천은 국제 공항이 이제 완전히 세계적인 공항으로 자리 잡으면서 네. 부가가치가 아주 많이 그 생산되는 지역으로. 근데 수도권은 됐지 않습니까? 네. 인천은. 그래서 인천 가서도 대통령께서도 양해를 구했죠. 부처 딱 하나 이전한다. 부산이 너무 힘들다. 부산이 이렇게 같이 발전해야 대한민국 전체도 발전하고 인천도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었기 때문에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북 지역 이슈도 한번 에이펙 네. 경주 에이펙. 이게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윤석열 정부 때 해놓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빨리 해야 된다라고 직접 챙기는 모습인데 네. 임미호님도 그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준비 잘 안 그렇죠. 되는 거 이게 아니냐. 사실은 에이펙으로 예. 이 도시에서 개최한다라는 게 선정이 된 건 10년이에요. 10년 전이군요. 예. 그러니까 10년 전인데 이게 실제로 작년에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준비를 그렇죠. 하고 있다가 계엄 정국에서 또 이렇게 딱 중단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본인들이 경주의 경우 자기네가 주최하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정도를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심각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뭐 숙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예를 준비가 안 들면 됐다고 이제 해요. 미국에서 예. 뭐 트럼프하고 그 일행이 쫙 온다라고 하면 예.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죠. 호텔에 객실 하나를 머무르는 게 아니거든요. 통으로 다 해야 통으로 됩니다. 다 하죠. 예. 그러니까 통으로 다 하면 예를 들어 미국이 호텔 한 군데를 통으로 다 예. 했어. 그러면 중국은요? 중국 같은 호텔 쓰기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안 쓰죠. 그러니까 예. 중국도 중국은 다른 많습니다. 호텔. 그러니까요. 예, 러시아도 그렇게 될 그렇고. 거고. 그 이렇게 부산 되면 임팩 때도 예. 파라다이스 호텔 맞습니다. 런 뭐 시진핑 그다음에 조선 호텔은 그렇죠. 부시 대통령 뭐 이렇게 그 강대국 나라들은 수행원만 해도 엄청 거의 뭐 많죠. 200~300명 이상 예. 쓰고 그렇죠. 그래서 그 호텔을 통째로 하나 쓰는 것도 부족할 텐데 경주에 그만 호텔 있습니까? 없으니까 급하게 이제 조금 그래도 좀 규모가 되는 곳을 공간을 확장하는 리모델링 사업들을 지금 빨리빨리 하고 있고요. 그 부산에서 네. 탁 이렇게 바로 가면요 경호차가 촬영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기장? 뭐 아니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경주까지 40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그래, 인근에 인근의 그것까지도- 숙소까지 저희가 예, 예. 지금 다 마련을 한번 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숙소잖아요. 숙소가 지금 막 마련이 제대로 안 근데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찬장이 중요한데요. 만찬장이 중요한데 만찬장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임시 건물로 짓고 있는데 네. 이게 제일 아쉬운 거는 경주라는 그 고도시 네. 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도시에서 개최를 하면서 이 도시의 문화를 즐기면서 만찬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제일 않겠어요? 좋죠. 그래 하려고 한 거고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어허. 이제 그런 정도의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따로 지금 짓고 있는데요. 이게 9월이 되어야 이제 그 시범 운전을 좀 해볼 큰일 수 났네요. 있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는 많이 시기적으로 매우 급한 중요한 거죠. 시진핑 지금 오기로 했고요. 정상회담도 가능하고 트럼프 올 수도 있고 지금 네. 엄청난 일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첫 어떤 보면 중요한 국제 행사인데 우리 또 기억나죠? 잼버리 같이 그 모습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작년부터 예. 이제 제가 이제 이재명 당시 당 대표에게 이거 에이펙 회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하고 네. 국회 차원에서 이거를 우리 당이 좀 이거를 책임지고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이 그거를 얼른 받으셨어요. 아. 그래서 이게 특위를 구성하고 진행이 지금 점검을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이재명 정부. 일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됐습니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민주당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또 지금 네. 경북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철우 지사. 네. 또 건강 상태도 좀 그렇다고 하고 예. 준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이건 그 다음에 예. 이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주의 뭐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이 가장 빠른 그런 나라, 네. 모범인 나라, 이 나라에서 치러지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이 대한민국의 손님을 불러놓고 딱 이 첫 등장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실수 없이 잘해야죠. 그거 잘해가지고 만방에 우리나라가 아이고. 이 정도라는 거 보여줘야 아니 되거든요. 우리 계엄을 거쳤지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 네.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또 경제 다시 모멘텀 성장 우리가 해서 보란 듯이 보여줘야 되고 네. 이번에 이제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도 오고 이런 김에 내치 푸틴 뭐 김정은 이런까지 제 생각 억섭으로 비슷하네요. 해서 그렇게 편하게 되면 제일 좋죠. 그렇게 되면 그지 그 우리 오는 김에 뭐 저 푸틴 한번 아니 저기 끝까지 뭐 올수 있겠나? 김정은도 불러서 이것을 평화회담으로 하자. 예, 평화회의로 그까지 하자. 가능할지는 이런 그래, 얘기는 그거는 좀 있는데 앞서갈 그거는 말씀입니다만 그게 그 업섭으로 이철우 지사가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예,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살짝 그 발언을 하기 얼마 전에 불과 이분이 극우 집회에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막 중국 발언을 계속했던 사람이잖아요. 맥락이 안 맞았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돌아서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까먹었나 치매 걸렸나 이랬지. 뭐 일단은 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중요한 행사입니다. 중요한 이벤트니까 잘 치러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아마 10일 정도 됐잖아요. 열흘. 네. 국정 지지율이 53% 나왔더라고요. 전 더 높게 나온 거 봤어요. 60%짜리도 있습니다. 아, 60%짜리 조사에 따라 좀 MBS 달랐어요. 말고 또 있어요. 예, 토마토 조사는 60% 저희 오, 토마토 화이팅. 넘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자, 60.4가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이 뭐 많이 되진 않았지만 좀 가장 잘했다는 또 생각되는 부분하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여론조사에서 보면 네. 특검 지지율이 최고 높았지 않습니까? 네. 63% MBS 기준으로 국정 운영 잘한다 53%지만 특검은 63% 제일 잘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인사 잘했던데 뭐 특검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더라도 인사는 저는 참 잘했다. 네. 특히 저는 경제 사령탑의 균형을 이룬 점. 경제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비서실장도 강훈식, 정무수석도 우상호, 그것도 황건콤비, 또 뭐 여러 인사들이 있었지만 그 국무총리도 능력 인사 예. 김민석 잘했지만 저는 경제사령탑을 유심히 참 봤는데요. 네. 이 김용범은 정통 관료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전혀 같이 일해본 인연이 없는 사람.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예. 임명을 했더라고요. 기재부 출신, 국제금융통 또 경제외교 많이 해본 분을 했단 말입니다. 네. 이거 뭐야? 근데 수석들은 또 오랫동안 같이 일해왔던 호흡을 맞췄던 학자 출신 그리고 확장 정책, 개정 확장 정책. 예. 그러니까 이 고관직이 출신, 고관직 역할을 할 김종범과 또 확장하자. 지금 어려우니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국가 재정이. 자 그런 이런 절묘한 균형을 이루자 하는 그런 의지가 봐서 우리가 정권 초기에 보면 그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정책실장과 네. 대통령 정책실장과 기재부총리가 널리 들리는 소리가 으르렁거리고 갈등이다. 뭐 이런 이야기 정권 내내 그랬거든요. 네. 국민지원금 회복지원금 맞아요. 가지고도 끝까지 얼마나 그랬지 않습니까? 싸웠습니까? 끝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그 대통령실 안에서도 이제 균형을 이루어라 하는 건데 저희들은 부처하고 대통령실하고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게 하고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 빨리 균형을 이뤄서 부처하고 그래 하겠다 하는 인사를 잘했다 이렇게 예, 저는 보시는군요. 대통령의 그 경제사령탑의 인사 참 잘했다. 우리 임미호님은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나 뭐 속 저는 시원하거나 무엇보다도 예. 경제와 관련돼서 두 분 다 긴급하게 비상 비슷하네요. TF 예. 구성한 것. 첫날 그거 다 바로 네네. 했었어요.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증권거래소 그게 방문하셨잖아요. 또 놀랍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또 간담회를 예. 가졌고 형님이라고 생각해라고. 그러면서 그 뭐 여러 가지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예.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즉각 하겠다.
그리고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은 이거는 검토해 보겠다, 네. 확인해 보겠다 이런 반응들이 빠르게 나오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회의를 지켜보는 게 너무 재미있다. 내가 이렇게 회의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즐겨볼 줄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방문했던 그 시점에 주가가 3년 반 만에 최고점을 엄청나게 찍었어요. 뛰었습니다. 네. 예. 그 저는 이런 행보가 가장 이재명다운 행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인선 얘기를 하셨는데 인선은 국민 추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도 저는 거론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임 의원님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또 우리 의원님 두 분 지금 올라가 계시는데 뭐 이 추천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쇼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또 비판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뭐 이미 뭐 노무현 대통령 네.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예. 또 박근혜인가 이명박 정부 때도 아마 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시도는 했었죠. 네, 네. 했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가는 좀 의문이었는데 아유 지금 뭐 지금 오늘 3일째입니까? 네. 만 이틀 만에 한 3만 명 가까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다 언제 챙겨 봅니까, 진짜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게 첫 내각 인선부터 이렇게 크게 바로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으로 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아. 국민들이 추천한 분들은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중에는 물론 널리 알려졌던 분들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숨은 인재 저런 분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숨은 인재를 다시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러면 이제 검증이 일상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네. 어느 때라도 발탁될 수 있도록 그런 검증의 시스템에 넣어놓으면 무슨 일이 터지거나 또는 꼭 공부를 해야 될 수요가 생겼을 때 대통령이 탁 보고 이런 분들 깜짝 놀라게 발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도 뭐 효과를 일부 발휘하겠지만 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로서 인재 풀을 다양하고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딱 발표를 할 때 국민 추천제 하겠다는 얘기 네.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이 혼자 뭘 하겠다가 아니라 이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같이 하겠다. 함께 합시다라는 기조가 담긴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엄이 터지고 나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국민이 아니었으면 이게 네.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매번 어려운 고비가 무수히 많았는데 그것을 넘어준 것도 국민들이었고 참아준 것도 국민들이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 함께 합시다. 이런 기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기조 하에서 국민 추천제, 이 내각의 구성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찾는 일도 국민들이 함께 합시다라는 그 기조로 추천제가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재명답다 이것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실 의향들은 있으신 겁니까? 수산부 장관, 농림부 장관. 저는 뭐 할 생각이 있죠. 질문을 제가 할 생각이 너무 있지. 드렸나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뭐 하여튼 내년에 부산시장 준비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라서 기회가 올라. 그거 왜냐하면 몇 개월 만에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산시장 그렇죠. 하신다면. 근데 이제 저는 고민이 되시겠네요. 농해수위원을 할 때 아하. 제일 보람스러웠던 일은 뭐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 바닷가의 매립지에 네. 생활형 숙박시설, 그러니까 사실상 아파트죠. 그렇죠. 이런 아파트들은 절대 못 들어서도록 제가 그 시행령을 바꿔놨습니다. 이게 아니 바닷가니까 얼마나 뷰가 좋고 다 살고 싶은 곳이잖아요. 네. 여기에 실컷 돈을 예를 북한 재개발 같은 경우 돈을 수조를 들여가지고 다 닦아놨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 북한 재개발 땅에 시민들이 그때 딱 그 표현을 슬리퍼를 신더라도 와서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네. 미래 부산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라라고 유지를 했는데 이 로비하는 사람들이 이 토건족들이 서울하고 부산하고 짜가지고 그 노란자이 그 어마어마한 땅을 사서 처음에는 호텔 짓는다고 신청해놓고
나중에는 용도 변경을 바꿔가지고 아. 한광우서 땅을 팔게 하고 팔았고요. 또 건축도 건축은 부산시에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되니까 네. 갑작스럽게 시장이 홀딩했는데 뭐 변고가 생겨서 사퇴하는데 갑자기 그 국장이 전기를 처리해 버려요. 이건 뭐야? 그래 내가 이제 그걸 파헤쳤죠. 우리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뒤에 뭐 감사원 감사도 하고 작년에 이제 수사 본격화 돼서 일부 구속도 되고 뭐 하여튼 뭐 관계됐던 사람들 극단적 뭐 선택도 하고 아주 사건이 커져 있는데 커졌네요. 아직도 네. 뭐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만 이렇게 난개발 예. 전 시민들이 전 국민들이 즐겨야 되고 그걸 관광지로 하든 뭘 하든 돌려줘야 될 곳을 일부들만 향유하는 그 아파트가 만약에 다 들었었다 하면 그렇죠. 10,000명만 누릴 수 있는 곳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산부 장관도 한번 하고 싶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 아니 뭐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하신 거예요. 아니, 나의 아니, 업적이 그런 일이 그만이야. 있다. 질문이 근데 이제 저는 하고 싶다는 거지. 임미영님을 농림축산부 장관님으로 국무추천제 어떻습니까? 추천합니다. 추천. 네, 저도 추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도 평생 농사 지은 분 아닙니까? 농림부 장관 적임자 아니십니까? 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준비는 되어 충분히 돼 있다. 있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땐 저보다도 더 많이 준비된 분들이 대한민국 농정을 이끌어갈 분들이 네. 많이 계셔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하마평에 토마토 추천. 저희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임미 의원님. 자, 지금 사실은 경제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하고 민생 지원 그 지원금 25만 원 네, 이거 네. 추경을 해서 한다고 이제 하는데 어떻습니까? 요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우리 마중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선별 지원해야 된다. 전 국민이다. 이거 항상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선별 지원이면 뭐 누구를 골라서 준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선별 지원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르는 데 더 네, 힘이 네. 더 들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지역에서는 네. 큰 효과가 있고 실제로 저희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골목 상권 다 죽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이 경북에서 우리 죽겠다 내가 살다 이런 경기는 처음이다 아. 이렇게 정말 하루에 매상 하나도 올리지 못하고 내가 가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 이런 날들이 반복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네. 그런데도 안 찍는 거 보면 그건 이상하지요. 경북 지역 예, 말씀인데 네. 우리 예전에 그런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100만 원씩 나왔잖아요. 그렇죠. 25만 원이니까. 기억나시죠? 저도 네, 네. 고기 사모로 가고 동네에 동네. 애들 그 학원도 좀 더 등록해주고. 아니 그래서 그런 그때 기억나거든요. 사실은 제가 소를 키우잖아요. 예. 한우값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그래서 농민들도 좋았고 예. 옷도 사야 돼. 식당도 좋았고 맞습니다. 상권이 정말로 내가 이 부가가치를 따지자면은 거기에 저는 플러스 한 4배, 5배의 약간 효과는 그 승수 효과는 쓰는 엄청나다. 사람도 활기차고요. 네. 그리고 그 다 지역 화폐 하니까 또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써야 됩니다. 또 그 동네 가서 쓰거든요. 지역 가서. 그래서 쓰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상권이나 이게 활기차고 이런 기억들이 나는데 그거는 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 지원보다는 저는 지역 화폐가 더 훨씬 더 지금 네. 이 시점에서 한다면, 예, 네. 골목 상권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네.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뚝 떨어질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면 이제 직업이 없어지는 거고 완전히 생존의 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극한 계층으로 이제 전락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전국에 1,000만 명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왕 할 바에야 지역 화폐로 해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것이니까 네. 집중적으로 그 기간 안에 그 지역에서만 쓰도록. 아니 근데 이 지역 화폐를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를 그러니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해가 질문 안 한번 가요. 드리고 싶은 게 지역 앞에 이재명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반대한 거 아니냐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 얘기 해요. 아, 예, 그쪽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내용별로 봤을 때는 예. 그것도 아닌데도 이게 포퓰리즘이다. 예. 그리고 포퓰리즘 이재명 뭐 이런 아니, 식으로 근데 연결을 웃기는 시키니까. 게 예. 국민의힘의 윤석열이잖아요. 네. 그런데 기초단체장은 상당수가 국민의힘이라 하더라도 지역 화폐를 또 실시하고 있거든. 합니다. 예, 하는 맞아요. 이거 맞잖아요. 지자체가 많아요. 예, 경북에도 하는 데 있잖아요. 예. 야, 그참 웃기네. 이번에 뭐 하여튼 경제라는 게 사실 계속
이런 어떤 자극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수 있으니까 요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자 어제 또 특검 통과된 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2명씩 뭐 추천했던 분들 1명씩 이제 임명이 됐어요. 조은석 그리고 민중기, 이명현 이렇게 세 분이 임명이 됐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뭐 대통령 임명한 거니까. 우선 내란 특검은 조은석, 이분이 전 감사원 권한대행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기억납니다. 예. 왜 그 편파 그러고 정치적으로 하느냐, 편향되게 하느냐 감사원을 뭐 이렇게 해서 충돌이 일어났던 그런 이제 강단 있는 분이고, 세월호 참사 검경 합수부를 수사를 지휘했다. 보검장을 지내신 분이고, 아마 이분은 아니 최재해 감사원장과 충돌했을 당시에는 윤석열 정권 초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의 강단을 딱 결기를 보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오. 그 기질로 보면 충분히 내란 수사도 엄정하게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지고요. 수사통입니다. 아마 특수 수사 엄청 많이 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특수통 출신. 조은석. 또 이제 김건희. 드디어 김건희. 민중기 전 법원장이 합니다. 이분도 우리법 연구의 판사 출신이시고. 판사 출신인데 뭐 하여튼 뭐 조사위원을 많이 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또 지휘한 바가 있어서 드디어 이제 김건희 특검하는구나. 이 3개 특검이 빨리 임명했다는 거는 사실 2, 3일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뭘 해도 뭐 그냥 금방금방 하는 것 같아요. 끌 거 뭐 있습니까? 바로 임명해야 그러니까 구성이 되는 거니까. 이게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특검을 임명하는데 미리 구상이 없으면 이게 임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한테 기대하는 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빠르게 개혁 과제들을 해나가는 거, 내란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그동안 스트레스였거든요. 국민들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정치였거든요. 정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 빠르게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저는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지금은 잘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특검 문제도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잖아요. 진짜 뭐 질질 끌 게 뭐가 있습니까? 밤 11시였어요. 11시 9분에 그냥 지명해버렸거든요. 그냥 자꾸 이런 생각하면 좀 그런데, 윤석열하고 비교하면 윤석열은 3일째 되던 날도 안 할 것 같거든요. 원래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 생각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뭘 해도 빨리 그 11시에 깨있다 그냥 찍어보면 빨리 빛의 속도로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 시간에 잠 안 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내란 특검 특히 내란 특검 꼭 해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하겠지만 노상원. 이 노상원을 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냐? 노상원 하다가 검찰 수사가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현직 사령관들을 햄버거 집으로 2분이나 불러서 당신은 뭐 하시고 니는 뭐 하고 뭐 어떻게 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심각한 일인데, 그러면 노상원의 그 동조했던 군 내부의 인사들도 색출해야 되지만 노상원이 오비가 되고 난 뒤에 그 만났던 사람들마다를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봐야 이 사람들이 내란에 어떻게 보면 주요 임무 종사자가 거기 수도 있습니다. 노상원 외에도 있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온 단체에 다 다녔어요. 그리고 해주고 다니면서 그 쿠데타 이런 것을 모의했다는 그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이런 이제 쿠데타 내란은 겪지 말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군 내부나 또는 그 공직 사회 내에서 협조했던 사람들도 색출을 해야 되지만, 다 해야 되지만 바깥에 있는 일부 내란 동조 또는 주도 세력들을 색출하고 발본색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숙주가 돼가지고요 계속 공직 사회 안으로 또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노상원이 핵심 고리일 수 있다. 그리고 1300개 비하폰.
1300개라는 설이 있는데 1300개 중에서 공직 사회는 어떻게 갔고 검찰도 갔을 거고 당일날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 2명이. 네. 그래 다 했고 그러나 민간인에게도 수백 개가 풀렸다.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비하폰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아직도 저기 뭡니까 자기한테 주는 그 지시 네. 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요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HID. 아닙니까? 예. 블랙 요원. 블랙 요원들. 예. 그 빨리 해소하고 빨리 그 복귀시키고 안 하면은 어떤 위해 사건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요. 모릅니다 앞으로도. 예. 그 지금 근데- 특검이 그런 일까지도 잘 근데 완수해야 저는 돼요. 수사는 예. 잘 할 거라고 잘할 생각해요. 것이다.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사실 내란 특검이 저는 꼭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그 내란과 관련해서 군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몰라요 국민들이. 관심도 별로 뭐 비공개하기도 하고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려야 밝혀져야 되는데. 하는 건데 네. 이게 어느 시점에선가 언론 뒤로 숨어버리면서 맞아요. 국민들한테 공개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네네. 않았든 공개가 안 그래서 되고 저는 있어요. 이거를 다시 국민들 앞에 꺼내놓고 소상하게 그 네. 과정을 밝히는 게 특검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고 가장 큰 그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대로 봅니다. 의원님 우리 특검법에 브리핑이 다 돼 있습니다. 있어요. 네. 우리 기억날 겁니다. 국정농단 때 박근혜, 최순실 그때 매일 브리핑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세 개 특검 다 뭐 맨날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고 밝혀야 될 게 있으면 국민들 다 밝혀줘야 됩니다. 해야지요. 이걸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라고. 예. 기자들이 궁금하면 물어봐야 물어보고. 되고요. 예, 이게, 그게 맞습니다. 이게 기자들이 묻는다는 건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렇죠. 묻는 거잖아요. 기자는 그래서- 질문하는 직업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이 특검을 빠르게 음. 임명한 가장 큰 그리고 특검이 진행되어야 그렇군요. 되는 가장 큰 의미다라고 봐요. 중요한 거고 또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특검이니까 그 그럼 특검들이 신속하게 해야 빨리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170일 뭐 150 예. 잡혀 있잖아요. 예, 빨리 끝내고 네. 그건 뭐 처단할 건 처단하고 네. 경제 민생 회복 맞습니다. 우선 그거 빨리 전력을 해야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자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최애 타임 참 오랫동안 참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아, 이 저도- 지역 영남 지역 또 TK, PK 이제 말씀들을 주셨는데 오늘이 사실 우리 이제 개편을 좀 해야 돼서 마지막 날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두 분 한 말씀씩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 의원님, 네, 예. 이른 아침에 우리 네. 토마토 애청자들하고 만나서 이 대구 경북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곳에서 대구 경북의 소식을 들고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 의원님도요. 뉴스 토마토와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십시오. 나와주십시오.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예, 전국 방송 중에서 유일하게 영남권만 특화해서 아, 예. 이렇게 딱 만들어 주셔서 사실 이게 쌓이고 몇 개월 쌓이니까 경북에도 도움이 됐고 부산에도 네. 애청자분들께서 다시 한계하고 그렇게 대선 득표에 도움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뉴스 예. 토마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애 타임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분 의원님들 항상 행복하기를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임미 의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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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금요일 정치, 외교, 안보 필터 없이 아주 속살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강 디펜스 김종대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외교 얘기 좀 먼저 해보죠. 예. 외교가 스탑됐었어요, 사실은 12월 3일. 뭐 그렇죠. 그 전도 뭐 별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예. 확실히 작년 12월 3일부터 6월 달까지 스탑이 됐다가 이제 재기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외교 부분? 글쎄 오늘 그 한겨레 제가 아주 의미 있게 본 게 네, 지난 4월에 한덕수가 트럼프하고 통화할 때 그 네, 비사가 밝혀졌어요. 비사가 나왔죠. 근데 트럼프가 한덕수한테 나는 대통령은 한덕수 당신이 돼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추켜 세워주면 꼭 대통령이 되라. 네, 근데 그 이유가 뭔가가 거의 나왔는데 예.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외교가 실종됐다 그러는데 네. 그 사이에도 줄 서고 네. 저 이중 플레이 하는 놈들은 다 있었어요. 네, 노미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 나쁜 거니까요. 그렇죠. 나쁜 거 맞잖아요. 국민한테 다른 거기에다가 얘기하고. 우리가 한덕수를 의심했던 게 이거예요. 예, 옛날에 마늘 협상 뭐 할 때도 그렇고 그때도 꼭 그랬고요. 이중 플레이 했는데 맞습니다. 그 버릇 어디 안 간다. 그래가지고 어쩐지 그 통화 이후로 한덕수 기가 살아가지고 나중에 후보단이라 파동에 이르기까지 통상 전문가라고 내가 미국을 잘한다고 했던 이 원천이 이거였다. 트럼프 말인데 트럼프는 또 알다시피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예. 알래스카 할 테니까 해야지 뭐 좋아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머리 아프죠. 예. 그래서 이게 외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참 쉽지 않네요. 어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네. 유리한 국제 환경을 만드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중견 국가로서의 품격을 세우고 존중받는 나라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네. 바로 외교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밀실에서 얘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나는 최상목 그 팀이 미국에 가서 뭔 얘기했는지 지금도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 어쩐지 알래스카에 뭐 가스 공사가 가고 난리를 치더만. 예. 이거 어디까지 약속해 준 거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마냥 부정할 수 있느냐. 외교라는 게 국가의 영속성이지. 맞습니다. 정권 바뀐 건 우리 사정이고. 외국에선 코리아 다른 나라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결정한 것이다라고 보겠죠. 그렇죠. 그 국가는 계속성의 네. 의무를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티나지 않게 이것도 또 탈나지 않게 관리해야 되는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을 했고 또 그 뒤에 연쇄적으로 이어진 그 정상 간의 통화를 내가 잘 보면은 네. 이 세계를 바라보는 강대국 시선이 미국은 우리를 삶아 먹으려고 그러고 중국은 우리를 볶아 먹으려고 그러고 볶아 먹고 이렇게 서로 먹고 싶어서 일단 저 손들은 내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G7이나 나토에 가시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는 우리를 숙성시켜 먹으려고 그러더라고. 숙성시켜서 먹습니다. 우리가 무슨 홍어요? 숙성시켜 먹게? 예. 이것들이 전부 다 보니까 어떻게 좀 빼먹을 거 없냐 이런 시각으로. 그러니까 굳건하게 정치 리더십이 서고 품격 있고 결기 있게 좀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나라 같으면은 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질 않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무너질 대로 무너진 데다가 외교가 무너졌다는 거네 결국은.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무슨 잔챙이들이 나와서 지살길만 찾는 그러니까요. 속내를 뻔히 들여다 보이니까 이제는 점점 먹기 좋아진 나라 이렇게 바뀐 거 아니냐. 아하. 이래가지고 사실 몹시 이 주변 시선이나 이 어떤 의도가 의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네요.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하고 더 깔끔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아주 단수 높은 외교를 해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이게 국익 외교, 실용 외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소식이 있을 법하다. G7 지금 가시잖아요. 예. 거기 가서 이것도 초청을 받았다고 지금 보이는데 윤석열 때는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작년에. 네, 못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G7이라고 그랬다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
한 번 초청받았다고 심리적 지팔이 됐다고 난리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G7은 영어로 하고 왜 G8은 갑자기 한국어로 바꿔? 난 이것도 일관성이 발음이 G8가 좀 힘들어서 그러나요? G8은 좀 이상하죠. 욕 같잖아. G8도 G7도 좀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그것도 좀 예, 이상한데 일단은요. 어쨌든지 간에 예. 그 갔다 왔다 작년에는 안 갔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일종의 어떤 그 저기 G7의 초청은 정치적 색깔이 덜하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는 게 맞고 음흠. 가서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는 거는 저 그것 때문에 불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예,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회의는 미국이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세계 다른 나라들과 함께 어떤 그 기존의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자유통상과 다자무역, 다자주의를 옹호하는 네. 이런 목소리를 내도 괜찮겠다. 음흠. 이건 나쁘지 않다. 그러면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예, 그런 예. 얘기를 그런 해도 분위기도 봐야 괜찮고. 될 것 같고요. 예, 그 전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미국, 뭐 일본, 중국, 체코, 베트남 쭉 전화했는데 이게 전화 이게요. 예. 순서라든지 시간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죠. 있기는 예, 상징적인 의미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은 물론 했고 네. 뭐 사흘이 걸렸는데 이것도 왜 이래 오래 걸렸냐 말이 많지만 금방 사그러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순서가 일본이거든요. 네. 그 다음이 중국이다. 이게 있잖아요. 미국, 일본, 중국이 원래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박근혜는 느낌이었는데. 미국, 중국, 일본이었고 그렇죠.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전임 정부의 그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 네. 이런 조금 어떤 그 이재명 신임 대통령에 대한 좌파 이미지는 부식하겠다. 네. 친중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이런 어떤 프레임을 다분히 의식했다고 봐요. 그거를 순서를 바꿨다고 보는 겁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에서 예.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실용 외교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 윤석열이 3년 전에 가치 외교, 이념 외교를 표방하면서 네. 탈중국을 공언했던 것에 비해 가지고는 그렇죠. 엄청난 반전이라고 보고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춰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로서는 이번에 외교 지형에서 가장 논란 대목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그 엊그제 지난 주초에 그 단독 기사들이 쏟아져 네. 나왔죠. 시진핑 주석이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왔다. 이게 굉장히 빨라요. 이게 사실은 저도 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던 제일 전문가시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바로 빨리 내가 가겠다 이렇게 중국 없죠. 시진핑 주석이 그런 걸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이때까지는 왜 저도 처음 봤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윤석열 가기만을 기다렸다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나가면 나 바로 가겠다 한국. 이런 결국 한국에 온다 해도 오질 않았다가 이거 지금 바로 온다는 거잖아요. 에이펙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열이 된 게 저도 이제 지난 정부에서 중국 측 인사들을 만나면 네. 당신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자꾸 단절이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지금부터 교류는 해놔야 그래야 다음 정부가 됐을 때 회복이 빨라진다.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중국에 설득을 많이 했거든요. 네. 윤석열만 보지 말고 다음 정부를 보시라.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그 11월부터 중국이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가 있었고 맞습니다. 이때 역대 최대 그 중국 관광객이 갔어요.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예. 중국 관광객 500만 명이 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마어마하죠. 우리 아이돌 가수가 예. 중국 공연이 시작이 돼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이 한한령의 완화 조짐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올해 10월에 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는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한한령이 거의 해제되는 해제되고. 이 시나리오를 지금 저는 예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예. 한 중국인이 올해만 1,200에서 1,500만 명이 국내 들어올 수 있거든. 근데 지금 남대문 시장, 예. 저 명동거리, 그다음에 홍대 있고 뭐 이런 데 지금 썰렁하잖아요. 네. 살아날 수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저기 한한령 예전이긴 합니다. 그때 2010몇 년 그때 2016년이죠. 명동에 가면 싹 다 중국인이었어요. 네. 저도 중국인 소리도 많이 좀 중국인 닮았다고 해가지고 샤샤 막 중국말
홍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상암동 이런 데 방송국 있는데도 예. 그렇게 많이 왔었는데 싹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영업자들한테 예. 특히 그 이런 데 관련된 매장에 계신 분들한테 폐업을 고민하시면 한 번 더 생각하시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10월 조금만 달. 기다려라. 우리가 에이펙. 아무리 내수를 증진해도 음흠. 1년에 1,200만 명 와서 소비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 근데 더 늘어날 수도 어마어마한 있다. 시장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예. 신중하게 하시고 일본이 관광이 지금 저기 뭐냐 제조업 수준으로 지금 수입을 올리는데 작년에 네. 80조 벌었거든. 엄청 내버렸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도 눈을 떠야 된다. 그러니까 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우시더라도 네. 조금만 참아라. 이게 와. 국익 실용 외교가 왜 우리 밥그릇인지 음흠. 이게 10월쯤이면은 아실 거다. 안다.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그 지금 중국 얘기 다시 좀 하면 그 시진핑이 온다고 하는 거. 중국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하고 조금 소원해졌잖아요. 북한이 러시아랑 그렇죠. 예. 붙는 바람에 중국도 실용적인 외교를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야, 어차피 한국이 대한민국이 더 나아 보이는데 이런 것도 작동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예. 주셨는데 이렇게 해야 미국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얼마 전에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5월 말에 그 샹그릴라 안보 대화에서 연설하기를 이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안미 경중한다. 네. 이거 재미없다 이거. 예. 안미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유를 말한 게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전략적 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 안미 경중이. 네. 그래서 이걸 경고하더라고. 그 듣고 있던 저 인도 태평양 국가들 그 장관들이 아이씨 진짜 와가지고 미친 놈이네 이거. 속으로 딱 그랬다고. 예.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회색지대에 놓여 있던 게 한국인데 네. 그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빼놨지만 일단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교류를 풍부하게 이걸 갖다가 이어져 나가야. 그래야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동북아에서 지정학적으로도 중국의 그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윤석열이라면 단칼에 자르고 오히려 협중 발언을 했겠지. 네. 그래서 계엄 선포문에서 내란에 이르기까지 거의 중국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이번에 그 대선 TV 토론 때 김문수 이준석의 질문. 반중 혐오 발언까지 나갔는데 그 질문들. 저게 바로 내란의 언어고 예. 우리 밖으로 빼앗는 언어였던데 맞아요. 이제 이게 정상화된다는 네.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확실한 밥그릇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 어느 정도 국익을 증진하고 민생을 돌보면 미국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한다. 이건 내가 확신을 한다는 거야. 관광객 온다는데.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경제 사실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얘기 좀 단번에 해결될 방법입니다. 사실은. 네. 중국 사람들 와서 명동이나 온 데 다 가주면 고맙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요즘은 옛날엔 촌스럽더니 요즘 네. 한국인보다 중국 사람들이 더 세련됐거든. 옷도 더 좋고요. 네. 그랬는데 안 가는 데가 없더라고. 그럼 다 가요. 제주도부터 싹 오더라고. 다 가요. 지방도 다 갑니다. 중국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나 그거 보고 놀랬어.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좀 힘들잖아요. 왜?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라. 이 그렇죠. 말씀도 같이 10월 달 그래서 에이펙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준비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에이펙? 아니 걱정스럽. 지금도 오늘도 뭐 얘기가 보니까 있어요. 에이펙 준비 대책 회의 한다 그랬는데 이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의욕을 보이고 그러는 가운데 트럼프하고는 협상에 시간을 벌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 행사를 원만하게 치러내게 되면은 이제는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지역 질서를 선도해 나가는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사실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지금 관광객 민생 얘기하지만은 1년에 우리가 10조 원어치 미국 무기를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1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요? 예. 미국 무기 수입 1위 국가거든요. 몰랐습니다. 일본 1위가 아니었군요. 작년에 9.6조 원을 수입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입하네요. 예. 이 9.6조 원에다가
운영 유지비로 또 그만한 돈이 나가. 그렇죠. 무기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운영 유지비가 그렇죠.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품 뭐 이런 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로 또 돈이 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 5천억을 주고 이게 주한미군 1인당 현금 지원만 5,200만 원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간접비 지원은 별도고 부동산 공짜고 네. 시설도 공짜고 이것까지 하면은 거의 황제 대우거든요. 그랬는데 뭐 주한미군을 뺀다? 아하. 저기 뭐냐 뭐 어쩐다? 그래가지고 해볼 타면 해보라 그래.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런 특급 대우는 못 받아. 우리가 먹어도 예. 너무 많이 먹었어 한국 가서. 아. 그렇게 처먹고도 예. 더 알고 달라요. 있죠.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예. 보시라고. 이게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이 그러니까요. 저기 예. 생존과 어떤 안보와 이런 어떤 환경 이거 공짜로 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 이 혈세를 갖다가 네. 우리가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안보를 어떤 기본을 갖춰놓고 주변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도 먹고 살게 되겠다. 보자. 아, 이 말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저기 뭐야 쩔쩔매야 됩니까? 근데 우리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사회 난리도 동맹주의자들 아니에요. 야 거긴. 미국이 화를 낼 거야 네. 뭐 어쩔 거야 뭐 내라 해요 뭐. 아니 이 정도 많이 기여하고도 제 말이에요. 이 정도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찾아야죠. 옆에 있는데요. 왜 이거를 쩔쩔맵니까? 북한 얘기도 좀 해보면 지금 속이 다 시원한 게 파주 지역 주민들 예. 그 강화 예. 이제 잘 주무신다고 하거든요. 며칠 만에 아주 잘 주무신다 하고 뭐 저는 효용감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 바뀌면서 요거 효용감 같아요. 그냥 딱 끊으니까 바로 대북 확산기 끊으니까 저기도 끊잖아요. 바로 다음 날. 아니 이걸 네. 평화배당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제 정치학에서 얘기한 평화배당금. 음흠. 아, 평화가 민생이다. 네. 평화가 복지다. 그러니까요. 평화가 경제다. 음흠. 아, 사실은 모든 건 평화만큼 좋은 복지와 성장은 없다는 건데 그렇죠. 이 저기 접경 지역에 200만 명의 우리나라 주민이 살고 계시는데 예. 그 삶의 질이 개선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평화배당금이 기다리고 있어. 뭐죠? 또 있습니까? 자, 9.19 합의가 예. 지금 군사 합의. 무력화된 상태지만 예. 우리가 진정성 있게 그래도 이걸 지켜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서북해역에서 우리 지금 꽃게잡이철인데 네. 어획고와 통행과 음흠.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 편익이 어마어마하게 증식.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바뀌고 이제 학성기는 껐고 약간 인도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 지금 동해에 구조된 그 북한 그 주민 4명 돌려보내기도 하고 요런 거는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해봅니까? 저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네. 합의한 그 우리나라 서북해역의 평화구역 예. 그 맥락에서 이제 9.19 합의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우리가 지키기만 한 북한도 상응 조치를 할 따릅니까? 것이다. 요번에 한다. 보니까 우리가 학성기 안 트니까 바로 안 들더라고요. 바로 안 틀다. 그러니까 예. 저번에 뭐 오물풍선을 내려보냈다 예. 어쨌다. 그거는요. 여기서 대북 전단이 전단 날리니까 오물 날라온다. 아유, 진짜. 그래가지고 정확히 예측이 된 거야. 예. 오물풍선 날라올 거야 하면 예. 왜?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도 북한이 이제 뭐 적대적 두 국가라 그러면서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자. 이제는 통일 같은 거 북한은 안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관리하긴 쉬워. 오히려. 예. 어허. 관리하긴 쉽죠. 딱 해줄 거 해주고 받을 거 받고 이게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서북해역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좀 많이 끊어졌지만 동해에서 그 문재인 정부 때 오징어가 많이 잡혔다고. 네. 근데 이놈의 오징어가 희한한 게 꼭 동해 NLL에서만 많이 잡혀. 신기한 게 그 오징어들이 그게 몰려가요. 거기에만. 그리고 서해는 또 꽃게가 많이 잡히는데 또 NLL까지 올라가. 또 NLL에서만 잡혀. 꽃게가 그 신기해요. 우리 분단 사실을 알고 있나 야들이. 그래서 이 꽃게와 오징어가 정치적 동물인데 얘들이 또 5년 주기로 오거든요. 네. 5년 동안 오징어 왕창 잡히다 요즘 안 잡히고. 맞아요. 서해도 꽃게가 왕창 잡히다 안 잡히고. 예. 이게 주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권별로 이게 꽃게와 오징어가 펼치는 국제 정세였다고 이게 남북 관계가. 그랬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꽃게가 그럭저럭 좀 그래도 어획고가 달성이 되니까 내가 보기에 서해 평화 네.
그다음에 이제 동해도 이제 어족 자원의 변화를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수온 19도에서 잡히는 거거든요. 오징어 꽃게나 말씀이죠. 오징어나. 예. 그게 안정적 수온만 형성되면 와르르 몰려온다고. 그런데 그놈애들이 NLL을 네, 의원님 오늘 말씀 들어보면 그것도 우리 경제입니다. 그렇죠. 꽃게, 오징어. 어. 저 오징어 회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오징어 회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안 잡혀요. 그러니까 온데 딴 비싸. 데다가 비싸기도 하고 없고 가보면 없어요. 오징어 횟집인데 오징어가 안 팔아. 그렇죠. 그 정도잖아요. 이건 그렇죠. 제 얘기긴 한데 이 모든 게 경제랑 또 연결된다. 이 말씀하고도 저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어떤 그 경제적 터전을 이거를 갖다가 활용을 못 하니까 남북한 긴장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에 중국 어선이 NLL로 싹 몰려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요. 사거리 초토화시키고 우리 거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예. 완전히 어장을 황폐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걸 보면은 저기 이재명 정부가 나는 네. 김대중 노무현식의 뭐 대북 햇볕 정책이 어떻고 뭐 이런 민족 공동체나 이런 거창한 말을 안 써. 예. 안 쓰지만은 야 이게 바로 민생이야. 이렇게 하니까 약간 쉬워. 이게 실용인 거잖아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중국과 북한 관계 요래야 된다. 이게 실용 아닙니까? 그게 실용이죠. 와. 그래서 저기 이데올로기의 장막을 걷고 있는 그대로 자연을 보고 네. 거기서 우리의 어떤 생계를 이런 것들 민생을 보니까 좋은 그림이 나와. 네. 그러면은 그냥 소가 오른쪽 논두렁 풀 뜯어 맞고 왼쪽 논두렁 풀 뜯어 맞고 그래서 논두렁 풀은 아무거나 먹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저기 하나의 어떤 우리의 밥그릇을 지키자 이렇게 보니까 문제 해결이 더 쉽더라고. 무슨 뭐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뭐 다 쓰잘데없는 얘기. 의원님 보시기에는 쓰잘데없는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렇게. 이런 거 행동도 빠르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예.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바로바로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넘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남북한 간에 그래도 신뢰가 증진되면 예. 나중엔 관계 개선도 도모해볼 수 있는데 그건 것이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돼. 저게 해결돼야 러시아 해결돼야 되는 거고. 좀 더 말씀 나온 김에 국방부 장관 부분 지금 국민 인선 추천도 하고 있는데 안규배 의원 얘기도 나오고 유력하다고 나오고. 아니 김종대 의원님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뭐 저는 검증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아마 국민 추천자 아마 많이 올라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글쎄 제 아는 사람 중에 우리 의원님을 국방부 장관은 해야 된다.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전 항상 많이 올라는 가요. 옛날에 경향신문에 시민이 뽑은 장관 그 프로젝트에서 제가 한번 뽑힌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저기 거의 외교 안보를 비롯해가지고 인선이 지금 시스템이 안 생기니까 아주 죽을 맛인가 봐요. 힘든 것 같아 아직까지는. 한 명이 뭐 인사 담당자가 과로로 쓰러졌다 그러는데 인사비서관입니다. 이거 지금 일이 너무 많고요, 사실은. 그 걱정되던데요. 네, 사실 저도 이번 대선 때 고생을 해봐가지고 그 대선의 그 폭풍 같은 시간에다가 신정부에 아무 손발 없이 일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지금 국방부 장관 얘기 좀 더 이어가면 이제 사관학교 출신 특히 장성 출신 말고 민간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병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 다 군대 가니까 남자들 대부분 그 문민아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 의원님도 포함했습니다. 문민 장관이 실효가 있으려면은 문민 시대에 맞는 국방 운영의 이제 틀을 갖춤으로써 그게 실효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갔다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려면은 우선은 그 육군 사관학교를 필두로 한 엘리트 파벌주의를 우선 해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내란 때 육군 사관학교 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엘리트 파벌주의의 온상이었다. 그런 과거와 단절하는 자기 혁신 운동이 시작돼야 되고. 두 번째는 군의 무력이라는 건 절제된 무력이다. 힘은 절제했을 때 더 강한 법이다. 근데 권력을 힘을 남용했다. 이 부분도 단절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계엄군으로 출당했던 수방사 특전사 병력 1,040명 가량이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 70명은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3명은 비상응급 조치까지 가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엄군으로 출동한 직업군인의 가족들이 더 괴로워해서 지금 용인 수원의 지자체 정신건강센터가 군인 가족 치료를 맡고 있습니다. 아,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전사 수방사의 무력이 붕괴된 상황이에요. 이거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신 전력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상담이란 미명하에 지금까지 통제를 해온 거라고. 이런 상황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군인들이 다름 아니라 12.3 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걸 네. 우리가 인식을 해주고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것도 지금 국방에 아주 시급한 연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파는요. 야전부대까지도 다 미칠 거라는 이런 정신적인 예. 피해가 미치는 건데 예. 자기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군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있지? 우리 군의 목적이 뭐지? 이런 걸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내란 때문에. 그 피해가 이걸 복구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민간 국방장관이 일단은 과거와 단절, 그다음에 절제된 무력, 그다음에 치유와 혁신이라는 이런 과업으로 해서 이 군의 어떤 그 완전한 재창조에 버금가는 네. 국방 개혁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일단은 장병들한테 말을 걸고 또 그들과 함께 이 어떤 그 평화의 초석으로서 자주적인 국방력을 우리가 한번 건설해 보자. 뭔가 이런 집단적 결의가 군의 자기 혁신 운동으로 나와주는 여기까지 유도해 주면은 민간 국방장관의 역할은 다 한 것이죠. 그런 만큼 초기에 그 내란 사태에 대한 정밀한 재조사와 함께 이제는 군의 어떤 틀을 정말 새로 짤 수 있는 여기까지 기획을 하셔야 되나. 그거를 근데 이거 뭐 군인 출신 아니도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군인이면 더 못하죠. 더 못하죠. 그러니까 개혁은요 자기를 깎는 개혁이 어려워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큰 실수했지 않습니까? 사관학교 출신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면은 외교 안보가 네. 너무나 이번에 이제 집권 초 국정에 한쪽에는 특검, 또 한쪽에는 외교와 안보. 여기서 이제 내란 종식의 분명한 신호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참 무시무시한 승부수죠. 네. 예, 그런 중요하고, 것들을 용기를 네. 갖고 예. 대통령과 장관, 예. 그다음에 핵심 인재들이 예. 완전히 결의를 해야 돼요. 잘 해야 된다. 예, 이게 없으면은 집권 초에 자칫하면은 골든 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는 네. 거.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다. 에이펙도 있고 지금 중국, 미국 외교 상황하고 북한 부분도 있고요.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오늘 그렇습니다. 짚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강 디펜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에 자 뉴스 인사 프라임 세계화 K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자, 금요일 코너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 알파고 기자 세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 만들어지고 통화 이 순서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통화 얘기. 주요 강대국하고 통화를 다 마쳤는데 네. 통화 순서를 보면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 순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저는 뭐 사실 이게 이제 상대국의 입장이 있을 네. 것이고 우리의 입장이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우리는 급하게 미국하고 통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벼르고 있기 때문에 내부 어떤 정치적 안정을 이유로 사실은 최대한 늦게 통화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첫 번째 통화는 미국하고 뭐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통화를 했는데 너무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저는 만약에 당일날 전화 통화가 됐다면 급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이 먼저 나올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역시도 뭔가를 조금 감안을 해서 그런 통화 내용이 밝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순서에 굉장히 천착을 했어요. 미국다음은 반드시 우리 일본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일 관계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윤석열 정부와 정말 최상의 한일 관계를 구가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걸 이어받아 줄지 안 받아줄지가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야 우리 두 번째로 통화했어. 했다. 이거는 뭐다.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라는 위안을 삼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오히려 중국이 참아준 겁니까? 근데 중국도 좀 자존심이라는 게 있을 건데. 아니요. 저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 오히려 상황을 관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일본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본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스탠스를 확인한 다음에 저는 통화를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는 통화 시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미국, 일본과의 통화 내용을 확인한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보면 시간은 좀 중국이 좀 더 시진핑 30분 더 많았던 것 같고 또 순서는 일본이 좀 빨랐고 돈력이 빠르지 않는가 봐요. 일본하고 영어 돈력이 빠른데. 지금 우리 알파고는 통역의 어떤 그런 어떤 순발력 때문에 시간이 그렇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중국 통역, 일본 통역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통화 내용 나온 거 보면은 중국 측하고 한 이야기가 훨씬 사실은 다채롭고 많습니다. 많죠. 많습니다. 그만큼 이 사실 많은 이렇게 우리 옆에 국가들이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본도 지금 말씀처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일본 언론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일본은 뭐 거의 난리가 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거의 모든 일본 언론사들은 지금 막 뭐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일본 인터넷을 보면 뭐 약간 요미우리나 약간 오른쪽에 있는 그런 언론이지만 뭐 한국에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한국이 뭐 공산화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의 중립 입장을 갖고 있는 뭐 니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요. 정말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일본이 아마 그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때 편했잖아요. 그렇죠. 대접받고 우리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었는데 한 5년은 갈 줄 알았더만 3년 만에 이래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 당연하죠. 그렇죠. 그 일본 입장에서는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밀어붙이고 반대 여론이 커질 때 오히려 일본 측에서 일본 언론에서 자제시켰거든. 저러다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자제할 정도로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했었고요. 일본이 아마 이제 한국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걱정을 더 할 수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자체적으로도 아베 신조, 기시다 뭐 요 정도까지는 일본 자민당 주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확실한데 이번에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런 약간 우쪽에 있는 총리들하고는 또 스탠스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스스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중국 얘기도 알파고 뭐 우리 에이펙 이제 합니다. 10월 네. 경주 에이펙 시진핑이 옵니다. 네. 정상회담 또 하겠죠? 모르죠. 근데 하기를 한다고 예, 하세요. 왜냐면 이거 할 네. 얘기가 많은데요. 네. 중국이랑 그동안 얼어붙었던 네. 이제 한중 관계도 있긴 한데 동시에도 이제 사실은 어려운 과제들도 있어요. 네. 왜냐면 아시다시피 여기 항해에서 항해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나? 서해. 갑자기 왜 항해라고 했지? 항해라고 불러도 네. 네. 서해에서는 중국이 이제 구조물들을 설치를 했는데 그거 좀 약간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분 나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래요. 네, 중국 부분 있고 지금 보니까 베트남하고 체코도 통화를 했는데 베트남은 이해를 하지만 체코를 왜 체코는 왜 했는지는 몰라. 원자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원자력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고 러시아하고는 전혀 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번역관이 없었대요. 번역관. 왜 그러세요 자꾸? 통역이 왜 없습니까? 푸틴하고 통화 안 하겠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물론 푸틴을 지지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푸틴을 직접 뭐 통화도 하고. 근데 이렇게 취임하면서 바로 거의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축하하는 식으로 이제 푸틴과의 통화를 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대한민국이 그게 했으면 좀 너무 의례적인 그런 거였을 거고, 그래서 안 한 게 맞아요. 언젠가는 하겠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그게 때에 좀 걸려 있어서 문제지. 그 전쟁이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근데 그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북한 문제가 아니면 딱히 뭔가에 서로의 이야기 나눌 그런 러시아하고 일이 없어요 지금은.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좀 어떻게 좀 돼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북한 얘기 좀 하셨으니까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대북 방 확성기 딱 끝 보니까 북한도 꺼버리고. 그렇죠. 그제 파주의 그 강화도 그 주민들 이제 좀 잠 좀 잔답니다. 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죠. 네. 사실 지난해 6월에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그에 대응하는 보복 방송을 그거 사실 했었잖아요. 우리 따져보면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전단을 보내니까 거기서 오물풍선을 날리고 우리가 대북 확성이 되니까 그게 대남으로 또 확성이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먼저 도발을 하고 계속해서 자극을 한 거였고요. 우리 측에서 당연히 멈추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멈춘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러시아가 예전에 우리 불법계엄 사태 터졌을 때 러시아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 봐라. 한반도의 불안은 늘 한국이 북한이 아니다. 한국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아니다. 남북 관계는 사실 우리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사실은 북한의 반응이 다르게 나왔던 게 맞고요. 자, 이번에는 사실 그 북한과 이제 남북 관계가 우리는 빨리 풀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시동을 걸었어요. 북한하고 대화를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종전 협상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딜레이되고 있는데 최근에 북한 외교관들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전하려다가 북한 측에서 거부했다고 그러죠. 맞는데요. 근데도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열려 있어, 문이 열려 있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이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충분히 트럼프 측에서는 뭐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내가 다시 3차 정상회담 하는 그 결실만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한국의 스탠스는 어때야 될 것이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북한을 향해서 우리 관계 개선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면 한국과 미국이 발을 맞추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상황이 뭐가 달라졌냐면 북한이 달라진 거죠. 왜?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너무 확실한 큰 형님 러시아가 옆에 있습니다. 거의 같이 손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 형님이 또 엄청 우쭈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러시아 측하고 통화 안 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뭐 국제 정세를 어느 정도 감안한 거지만 사실은 저는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준 거라고 고려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물 밑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결국은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G7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참석을 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석해서 참 또 처음이니까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이렇고 또 잘할 수도 있고 G7에 오프닝을 잘하는 게 제 보기엔 잘 됐어요. 왜냐하면 보통 좀 한국에 있는 대통령들이 취임하고 조금 국내랑 관련된 것들하고 그리고 한 번 좀 약간 미국 정상회담하고 미국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하자마자 어쩔 수 없이 G7으로부터 오프닝을 하니까 저는 좀 약간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다고 장점도 봐요. 많다.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그 국제 무대 냄새를 맡으니까 괜찮은데. 왜냐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한국의 기업들은 너무나 국제화됐지만 근데 한국 시민들은 그렇게 국제화되지 우리 토마토 뉴스 지금 보세요. 이 시간대는 갑자기 떨어져요 시청수가. 또 갑자기 그 얘기 또 해야지. 그래서 보셔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간 국제 뉴스에도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하여튼 좀 약간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데뷔 전인데 조금 급한 것 같긴 하지만 아니요, 저는 전혀 급하지 않다고 급하지 않다. 외교 데뷔 무대로 G7 정상회의를 선택한 것은 굉장히 탁월했다. 탁월했다. 저는 가서 그것만 외쳐주시면 돼요. Korea is back. 한국이 돌아왔다.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됐다. 회복력, 우리의 회복력. 자, 지금 G7 정상회의는 아마도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모양새로 나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미국을 먼저 가는 것도 사실 일본을 먼저 가는 것도 중국을 먼저 가는 것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게 뭐냐면 당면한 그 과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안고 그 나라를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G7 다자 무대잖아요. 다자 무대에서는 굳이 우리가 무언가 해결책을 내놓거나 선물 보따리를 겁내 풀어놔야 되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부담감이 없어요. 대신에 한국이 이제 정상 외교를 다시 복귀했다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 옵저버로 참가하는 다른 대륙의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 나라들과도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을 하면서 앞으로 만나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G7이 뭡니까 결국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이끄는 서방 국가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결코 좋아하지 않을 짓을 지금 미국 LA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의 내란 사태, 불법 계엄 사태와 오버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자연스럽게 미국 얘기 좀 해봅시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LA 지금 시위가 지금 좀 내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6일 날 사실 이제 시위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 날부터 주 방위군을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협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2,000명을 투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2,000명 더 추가 투입하고 해병대 700명까지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내란법을 본격적으로 발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연방 정부 시설을 보호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연방군이니까 그 연방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대척점이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라는 거죠. 그 이민세관 단속국 직원들이 LA에 들어와가지고 미친 듯이 이 사람이 불법 이민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사람들 잡아서 가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 LA라는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러니 트럼프 엄청나게,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거기는 민주당 지역이잖아. 거기를 때려잡든 뭘 하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세도 결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자, 내 정책에 반대하잖아.
니들도 LA처럼 될 수 있어를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시그널을 보내. 네. 이게 계엄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맞아요. 우리의 계엄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계엄을 이렇게 해야지 먹혀요. 아니 왜 그러세요? 왜 하세요? 큰일 날 소리를. 자, 근데 저기 보면 좀 전에 화면에 좀 나왔었는데 멕시코 국기가 좀 보입니다. 이게 시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데 멕시코 국기가 왜 나옵니까? 예전에 멕시코 땅이었어요. 멕시코 땅이었기 때문에. LA가 그리고 네. LA 캘리포니아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라틴계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멕시코 뭐 불법 이민 단속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려고 국기랑 또 연결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멕시코 대통령을 저격했죠. 네. 예, 그리고 멕시코 내에서도 이거 굉장히 반 트럼프 정서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원래 멕시코 땅이기도 했고 사실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백인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라틴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민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많은 숫자인 라틴계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 멕시코 국기는 이 시위를 좀 더 격화시켰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트럼프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다가 멕시코 국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 일부 시위자분들이 왜 LA was Mexico land 이렇게 영어로 팬카드를 하니까 뭐야 이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땅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 예. 아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조기도 나오거든요. 두 개 다 들고 다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그 태극기하고 성조기 또 이스라엘 국기 뭐 들고 다니는 그런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하필이면 또 게빈 뉴섬이라고 민주당의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무 치기 좋은 명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핵심이 또 게빈 뉴섬이 과연 본인의 리더십을, 그러니까 우리의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 불법 계엄 사태 안에서 민주당 대표로서 이재명이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모든 혼란을 다 수습해내잖아요. 게빈 뉴섬한테 과연 그 리더십과 그 역량이 있느냐가 지금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다음 민주당 대통령은 라틴 계열이에요. 여기 어디에다가 적어놨어요. 라틴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머스크하고는 조금 그렇게 싸우다가 조금 일단 그럼 자본하고 권력이 싸우면 자본이 이긴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무조건 권력이 이겨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머스크가 사과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후회했다 뭐 이러던데. 일단 충분히 예견된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나르시스트 두 명이 같이 합쳤다가 오래 안 갈 거라는 게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게 올 것이 왔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우리가 모르겠죠. 근데 아마 각자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모스크가 크게 뭐 트럼프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또 반대도 그렇고. 근데 아까 알파고도 얘기를 한 것처럼 권력이 항상 이겨요. 권력이 이긴다. 돈보다 자본보다는 권력이 세다. 뭐 물론 미국은 약간 좀 독특한 부분이긴 한데 머스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미국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특히 이제 그 스페이스 셔틀 발사하는데 그거 머스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만 하고 있어요. 누구도 못합니다 그거.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미국 상황은 그냥 좀 총정리하면 앞으로 저렇게 계속 가면 우리 생각도 들거든요. 윤석열 탄핵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구조가 안 되겠죠. 상원 하원이니까. 거기는 어쨌든 계속 저렇게 갈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트럼프가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의지를 굽힐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은 민주당이 과연 구심점을 세워가지고 트럼프한테 맞설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정치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한테 졌던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너무
아니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민주당이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렸어요. 네, 정신을 못 차렸어요. 너무 흩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이 관건은 트럼프는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텐데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그걸 견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미국 민주당이 얼마나 빨리 재정비해서 정신을 차리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죠? 알파고 미국 걱정하는 거 아니죠? 남의 나라를 왜 걱정?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흔들흔들거리는 그렇죠. 아 선생님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둘이 싸울 때는 그거 있었잖아요. 이제 임피치먼트 하라. 이제 빨리 탄핵시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 한국에서 그런 밈들이 떴거든요. 둘이 짜고 치고 거스톱 한 거 아니냐. 일론 머스크 거의 100조 날렸어요. 그 사이에. 짜고 치고 거스톱 100조 날렸어. 100조. 예. 짜고 치고 거스톱에서 100조 날리는 거 없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상황을 보는 다른 자본가들은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정신을 차리겠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한테 어쩌면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와 K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먼데 영식당 준비되고 있고요. 김진애 전 의원의 일침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